네, 반갑습니다. 이준서입니다. 오늘은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를 보려고 했으나 이 남북국이 발해와 통일신라를 같이 부르는 말이죠. 한 영상에 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파트로 쪼개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통일신라의 통치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의 강화, 태종무열왕인데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김춘추죠. 김춘추는 또 누굽니까? 저번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을 주도하려다가 실패하시고 당나라 가가지고 결국에 나당연합을 체결해서 삼국통일을 하는데 이바지를 한 그런 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진골 출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진골이 뭘까요? 바로 옆에 골품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품제 자체는 쌤이 안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이 골품제를 구성하는 것들이 단어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을 조금만 보시면은 순식간에 이해가 되실 테니까 잠깐만 따라 봅시다. 자, 골품제가 뭐냐면은 신분제도예요. 신분. 계급이라고 써놨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딱 세 가지 등급입니다. 바로 성골, 진골, 육두품입니다. 정말 쉽게 외우는 법 말씀드릴게요. 성골은 왕족 플러스 왕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성골 쪽들이 왕을 하겠죠, 보통. 그래서 이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두 다 성골이 왕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김춘추가 속해 있던 진골은 뭘까요? 진골은 바로 왕족 플러스 귀족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혹은 직계 왕족이 아닌 조금 떨어져 있는 친척 왕족 그 정도가 진골이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육두품은 뭐냐? 귀족 플러스 귀족이다. 혹은 정말 떨어져 있는 그런 왕족들이다.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성골, 왕족 플러스 왕족, 진골, 왕족 플러스 귀족, 육두품, 귀족 플러스 귀족. 이렇게 하면은 골품제 끝납니다. 쉽죠? 자, 문무왕 보겠습니다. 삼국통일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열왕계 직계 후손의 왕위 계승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열왕의 자손들이 왕위를 가져가는 것을 이제 확립을 시켜 놓으셨다. 당연하죠. 이분이 태종무열왕 아들인데. 자, 그럼 문무왕 다음에 신문왕. 왕위 계승 확립했다 그랬죠? 아들입니다.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 근데요, 이 신문왕이 메리트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메리트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합니다. 고로 진골 귀족의 세력이 약화가 돼요. 자, 근데 이 무열왕이 진골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문왕은 진골 귀족 세력을 약화를 시켜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뻔하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랑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은 나보다 밑으로 깔아버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이 김음도를 비롯한 이 진골귀족 세력들도 나랑 어깨를 같이 하던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에 이제 난을 여러 번 일으켰던 건데 이거를 신문왕이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고로 이제 왕권의 강화를 완벽하게 실현시켜요. 자, 관료준 지급 노급 폐지. 쉽게 보면요, 이 노급이 뭐냐면은 노동력에다가 수조권, 즉 세금까지 거둘 수 있게 한 거예요. 땅을 주고 그 땅에 있는 노동력을 뺏어다가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세금도 거둘 수 있다. 그게 노급이었습니다. 이게 귀족들한테 가는 거였어요. 신하들. 근데 이 관료전이 무엇이냐? 노동력을 빼버립니다. 세금만 걷게 하는 거예요. 수조권만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귀족이 경제 기반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쓸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라 없어진 수준이 된 겁니다. 나라에서 니네 정도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뽑아다가 써도 돼. 니 뭐 농사 지을 거나 뭐 지을 때나 해. 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병이 됩니다. 즉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문왕이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학을 설치해요.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가 정치에 써먹어야 되니까. 왜냐면 귀족들이 신문왕 곁에서 자꾸 정치하고 그러면은 넘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데 공부 잘하는 아저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뽑아다가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데 쓰고 신하로서 등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럼 왕권 강화 끝났어요. 자, 통치체제의 정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치, 집사부와 시중. 시중 다른 말이 중시예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됩니다. 집사부의 장관이 시중인데요. 집사부와 시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백회의 기능 약화, 상대등 역할 축소인데 어렵죠. 화백회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귀족회의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등은 귀족회의 대표, 귀족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부와 시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화백회의 기능 약화, 상대등 역할 축소는 이것도 역시나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킨 그러한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행정 볼게요. 구주,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아래 군과 현을 두어 지방 간 파견. 그러니까 우리나라 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주로 나눴다 이거예요. 왜? 다룰 땅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구주로 만들었고, 오소경, 수도 금성, 경주 이야기하는 거죠.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 중심지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북원경, 원주, 뭐 중원경, 서원경, 뭐 금관경, 남원경 이렇게 있는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구주를 설치했고, 이 금성이 수도가, 나라가 이만한데 수도가 여기 끝에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각지에서 여기서 쿠데타 일어나면 어떻게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요한 중심지들을 따로 세워놓고, 이제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부수도 그 정도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주 오소경. 근데 이 구주 안에서도 쬐끄만한 데 있지 않습니까? 쬐끄만한 데는 누가 가르치냐? 토착 세력. 원래 살던 아저씨들을 촌주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 살던 사람들이 이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라 사람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대. 쿠데타 일으키면 신라 사람이 지겠죠. 왜? 전국에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파견을 한다 쳐도 조금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큰일 날 수 있으니 지방 세력을 잠재우고자 토착 세력을 촌주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소경의 신문왕이, 이것도 신문왕이 한 거예요. 지방을 아주 꽉 잡으려고, 진골들을 아주 아예 배척하고 지방을 꽉 잡아버리려고 노력을 엄청 하신 분입니다. 이 오소경을 설치하셔서 옛 가야 및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을 옮겨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면서 통합하자는 그러한 뜻도 담고 있었습니다. 군사제도 볼게요. 중앙군은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은 십정, 구서당 십정이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구자 들어가는 거는 신라밖에 없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구주, 구서당 다 신라입니다. 중앙군, 구서당, 중앙군이 어디 지키겠습니까? 수도, 경주, 금성 지키겠죠. 근데 거기에 고구려, 백제, bel가린까지 포함을 시켜요. 이게 무슨 소리냐? 쿠데타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 다 관복을 입힐 거 아닙니까? 그 관복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말갈이 낌새가 보인다 하면은 말갈 내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페이스 조절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라의 민족 통합 의지를 반영을 한 거죠. 상당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십정, 각 주에 한 정씩 설치를 하고요. 근데 주는 9개입니다. 근데 왜 십정? 뻔하죠. 국경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더 쳐들어올 위험성도 높고. 그러니까 국경 지역인 여기 한 주에 2정 2개를 박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통일신라의 통치제도는 끝이 나고요. 바로 신라 사회의 동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의 진골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왕권이 약화됩니다.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골품제의 동요가 발생해요. 이 골품제에서 아까 전에 육두품들은 더 높은 관직으로 진출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골품제에 불만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중앙 정치 혼란, 해공왕 피살 이후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 교체, 고로 정치적 혼란, 왕권 약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해공왕이 누구냐면 태종 무열왕의 마지막 직계 후손이에요. 마지막 직계 후손인데 당연하게 진골 출신으로서 왕위를 이어나갔던 이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끊겼으니까 다음은 뭡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던 사람들의 반란이겠죠. 이제 왕위 쟁탈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7년 그 정도밖에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평균이 7년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날아가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큰 혼란이에요. 정치적 혼란인데 이제 중앙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김원창이란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웅천주가 어디냐면 공주예요. 공주 자주 나오죠. 제 외가가 공주인데 그래서 백제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아니 아무튼 이 김원창이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은 자신의 아버지가 무열왕의 후손이지만 원성왕에 밀려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해공왕이 피살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피살이 됐더라도 조금 안정적이었다면은 분명히 이 김원창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됐고 고로 그 다음에 바로 김원창이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에 김원창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장보고의 난, 청해진에서 해상활동으로 세력을 키운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왕위 다툼에 관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왕을 몇 번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더 낄라다가 누군가한테 암살이 당합니다. 당연히 반대파였겠죠. 자, 중앙에서도 정치 혼란, 지방에서도 반란, 농민들,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 어떡하겠습니까? 봉기 일으켜야죠. 자, 배경 보겠습니다. 노급이 부활해버려요. 자, 노급이 뭐였습니까? 세금 거둘 권리, 그리고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었죠. 이 둘을 합친 게 노급이었는데 이거를 부활시킵니다. 귀족의 대토지 소유가 증가해요. 근데 이게 병덕왕인지 성덕왕인지 왕이 하시긴 했는데 이제 진골 세력들이, 남은 귀족 세력들이 압박을 넣은 거예요. 대토지 소유 증가, 이것도 연관이 돼 있겠죠. 세금하고 노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노급이 부활했으니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정부는 국가재정,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 돈, 이거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점차 열이 받고 있었는데 9세기 말 진성여왕, 신라에는 이 통일신라는 3대 여왕 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입니다. 근데 이 진덕여왕 뒤가 무열왕이고요. 무열왕으로부터 한참 지난 다음에 해공왕 피살 이후 진성여왕입니다. 뭐 이거는 알아두시면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자, 조세 납부 독촉으로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 이게 뭔 소리냐? 세금 내라고 계속 집집마다 찾아오고 털어가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난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빡이 칠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 경상북도 상주에서 일으키면서 전국으로 봉기가 확산이 됩니다. 자, 여기 적고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빨간 바지 사나이들, 예, 빨간 바지 사나이들이라서 적고적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수도 금성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이거죠.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난세죠. 난세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사회가 흔들리고 영웅이 나오죠. 후삼국의 성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력의 성장. 자, 호족과 육두품 차례대로 볼 건데요.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호족이 성장을 합니다. 촌주 출신, 토착 세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군진 세력, 해상 세력 등 있는데 이 군진 세력은 국경 지역을 방어하던 그런 세력을 이야기해요. 자, 특징, 독자적으로 군사를 보유해요. 사병이 있었다 이겁니다.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왕이 약하니까 지방에서 떨거지들이 나 한 자리 할 수 있겠는데 이러고 오는 겁니다. 자, 육두품 보겠습니다. 골품제의 모순으로 관직 승진의 제한. 골품제의 모순이 뭡니까? 귀족이에요. 충분히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골품제 내에서는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순으로 관직 승진의 제한이 붙었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품제 및 현실을 비판하고 호족과 손을 잡아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은 세력이 강한 사람들, 육두품은 똑똑한데 못 올라갔던 사람들, 이 둘이 합치면 뭡니까? 진짜 지방에서 크게 한따까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사상의 유행 보겠습니다. 선종의 유행, 호족의 지원과 백성의 호응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종이 무엇인가? 자, 선종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교종을 봐야 합니다. 불교의 분파인데요, 경전과 교리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딱 정갈하게 앉아서 교리를 지키며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이런 거 누가 합니까? 백성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이런 거 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다시피 그러다 보니 지지 세력은 보통 왕실과 귀족들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종,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중시하고 승려의 사리를 모시는 승탑을 제작해요. 자, 일상에서의 깨달음 끝났습니다. 일상에 가장 근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친근감을 느끼고 친밀감,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고로 지지 세력, 지방에 있던 호족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풍수지리설이 유행해요. 수도 금성을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종과 함께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돼요. 왜? 그러니까 물 좋고 땅 좋은 데 가면은 수도 금성보다 더 나은 데가 있을 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존의 이 통일신라라는 왕국을 탈피해서 내가 어디다가 독자적인 세력을 차려도 거기가 괜찮으면 오케이다. 거기다 괜찮으면은 그게 하늘의 뜻이고 땅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을 이제 정당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상이죠. 자, 후삼국의 성립 보겠습니다. 외울 거 얼마 없어요. 후백제, 견훤이 완산주를 도읍으로 건국을 합니다. 완산주 어디입니까? 전주 지역입니다. 전주 비빔밥이 있는데 거기를 도읍으로 건국을 해요. 전라도 충청도 먹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백제 있던 데 먹었어요. 자, 그리고 후고구려, 궁예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장악, 송악을 도읍으로 건국합니다. 여기서 송악은 개성, 뭐 나라 이름 마진으로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개성에서 세웠다가 철원으로 바꿨습니다.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으로 바꾸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외우셔야 되냐면은 우리 2학기 때 고려 배우지 않습니까? 고려의 건국이 이 궁예 밑에 있던 왕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궁예가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으나 철원으로 바꿨잖아요. 왕건이 다시 송악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봐달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 없습니다. 후삼국, 후백제 견훤이 세웠고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시험에 나와도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고요. 자, 후삼국의 영역 보겠습니다. 후고구려 태봉, 후백제 신라. 신라 여기 다 먹고 있었다가 지금 찌그러졌죠. 원래 있었던 세력이 강했던 곳만 이제 남겨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통일신라의 통치 제도와 신라 사회의 동요, 후삼국의 성립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시험 안 남았습니다. 아니, 안 남은 수준이 아니라 없는데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영상 보시는데 조금 긴 것 같아서 우려가 조금 되긴 하나 그래도 보시면은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준서였고요. 다음에는 발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